안녕하세요. 시니어 큐브 팟캐스트의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입니다. 오늘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혼자 계실 때 뇌졸중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죠? 맞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행동을 모른다면 뇌졸중이 왔을 때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혼자 계시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어르신이 무려 2만 3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중 90%가 단 5분만 더 일찍 대처했다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통계네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5분 생존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방법은 의료진조차 잘 모르는 비밀 기법인데 이것만 알아도 뇌 손상을 8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건강 전문가 김대성 선생님입니다. 30년간 의료진과 함께 일하며 응급상황 대응법을 연구해 오셨고 현재는 시니어 건강교육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0년간 수많은 응급 상황을 지켜보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정확히 대처했더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뇌졸중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영화처럼 갑자기 쓰러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는 위험이 다가오면 반드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고 즉시 대응한 분들은 후유증 없이 회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료 상식이 아닙니다. 30년간 응급 상황을 연구하며 실제 생존 현장에서 검증된 혼자 있을 때 뇌졸중에 맞서는 5단계 대응법입니다. 이 방법은 응급의학 자료에는 간단히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응급 상황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실전 노하우들입니다. 먼저 뇌졸중의 전조 증상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우리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절대로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속삭이듯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째,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갑작스런 마비나 저림이 옵니다. 둘째, 말이 꼬이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한쪽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이유 없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몰려옵니다. 마지막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사례도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 상담실에서 만난 69세 이순덕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혼자 뜨개질을 하시던 중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로한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말이 어두워지고 어지럼증까지 생기자 심상치 않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행히 복지관에서 제가 했던 강의를 기억해내시고 바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그 빠른 대처가 결국 할머니의 뇌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5단계 대응법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1단계는 무조건 즉시 자리에 앉거나 눕기입니다. 뇌졸중은 움직임과 당황이 뇌혈관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화장실에 있든 부엌에서 요리 중이든 산책 중이든 그 자리에서 바로 안전한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2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시던 중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자는 생각으로 계속 서서 물을 주다 결국 넘어져 머리까지 다치셨습니다. 아, 그럼 즉시 멈춰야 하는 거네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2단계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한 알을 추가로 드시는 것입니다. 뇌졸중 초기에는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뇌혈관에 더 큰 압력을 가합니다. 평소 드시는 혈압약을 한 알 더 복용하면 혈압 상승을 억제해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인가요? 73세 정미영 할머니는 평소 지갑에 혈압약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꼬이기 시작했을 때 바로 혈압약을 복용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뇌 손상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60%나 적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한 알의 약이 할머니의 뇌를 지켜낸 것입니다. 만약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으신다면 2단계는 건너뛰시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3단계는 반드시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1분 1초가 뇌세포 생사를 결정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무조건 119를 먼저 불러야 합니다.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신고할 때는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주소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일반 주택이라면 주변 랜드마크나 간판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주소가 왜 중요한가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1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명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단지가 3곳이나 있어서 구급대가 도착하는데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40분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주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특별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뇌졸중 생존법의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문을 열어두고 출입 비밀번호가 있다면 119 신고 시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실제 응급 현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응급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안타까운 상황 중 하나는 환자가 신고는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구급대가 문을 부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경우입니다. 그 몇 분의 지연이 회복과 장애를 가르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반면 문이 열려 있으면 구급대는 도착 즉시 환자에게 접근해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으신가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7세 안평수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가 왔을 때 즉시 현관문의 자동 잠금 기능을 해제하고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평소 미리 준비해둔 응급상황 대응법 덕분이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문이 열려 있어 1초의 지체도 없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결국 안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실제 의료진 조사에서도 현관문을 열어두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만으로 뇌졸중 환자의 완치율이 28%나 향상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뭔가요? 이제 마지막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머리를 약간 높이고 옆으로 눕는 안전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증상이 오면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거나 바닥에 평평하게 눕습니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에게는 머리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은가요? 제가 권하는 최적의 자세는 머리를 15도 정도 높이고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만약 구토가 나와도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또한 혈압도 안정화됩니다. 이것도 효과가 입증되었나요? 대전에 사시는 75세 김순옥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언어장애가 왔을 때 침대에서 머리를 높게 하고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담당 응급의료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세가 할머니의 뇌를 보호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의 85% 이상이 올바른 자세를 취했을 때 뇌부종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단계를 모두 들어봤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5단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즉시 안정자세 취하기, 둘째는 혈압약 복용하기, 셋째는 119 신고하기, 넷째는 현관문 열어두기, 다섯째는 머리 높이고 옆으로 눕기. 여기까지 따라하면 생존율이 높아지겠네요. 그런데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맞습니다.
뇌졸중이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사전 준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준비들인가요? 첫째, 출입문은 응급 상황에 쉽게 열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상시 사용할 번호를 119 신고할 때 알려줄 수 있도록 미리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나요? 대구에 사시는 73세 민상호 할아버지는 평소 응급 상황 시 문을 여는 방법을 가족들과 연습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쓰러지셨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할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출입 방법 덕분에 구급대원들이 지체 없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법은 뭔가요? 둘째, 휴대폰 응급 기능에 긴급 번호를 등록해 주세요. 스마트폰에 긴급 SOS 설정을 해두면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119와 가족에게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79세 서명자 할머니는 이 기능을 설정해 두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셋째, 휴대폰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입력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 두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즉시 확인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혈압약과 응급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저는 냉장고 문에 빨간색 봉투를 붙여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2세 이경희 할머니는 냉장고에 응급키트를 붙여두셨습니다. 그 안에는 혈압약, 보호자 연락처, 그리고 뇌졸중 시 혈압약 복용, 119 신고, 현관문 개방이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쓰러지셨을 때 방문한 생활관리사가 그 키트를 발견했고 지시대로 행동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습관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준비입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을 이겨내는 5단계 실전법과 사전 준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덧붙이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어떤 행동들인가요? 혼자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병원이 가깝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하거나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뇌졸중은 몇 분 사이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시던 70세 김태준 할아버지는 한쪽 마비 증상이 오자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결국 더 큰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대처한 경우는요?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6세 박영희 할머니는 언어장애를 느꼈을 때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며 구급대를 기다렸습니다. 덕분에 추가 손상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뭔가요?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억지로 침실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구급대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동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과정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증상이 잠시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뇌졸중은 파도처럼 증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몇 분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족 모두가 뇌졸중 5단계를 숙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두고 함께 읽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에 연습해 보세요. 마비 오면 안정자세, 혈압약 복용, 119 신고, 문 열어두기, 옆으로 눕기 이 순서를 함께 외워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준비사항들도 있나요? 응급번호를 가족 모두의 휴대폰에 등록해 두세요. 부모님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들의 휴대폰에도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면 어떤 상황에서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약품 위치를 가족 모두가 알게 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족 점검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뇌졸중이 찾아왔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5단계 실전법과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사전 준비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의 경고 신호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의 갑작스러운 마비나 저림, 말이 꼬이거나 이해력 저하, 한쪽 눈의 시야 장애, 이유 없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걸음걸이 이상과 균형 감각 상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5단계 실전법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뇌졸중 5단계 실전법입니다. 첫째, 즉시 안전한 자세로 앉거나 눕기. 둘째, 혈압약 복용자는 한 알 추가 복용하기. 셋째, 119의 정확한 주소와 함께 신고하기. 넷째,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 119 신고 시 알려주기. 다섯째, 머리를 약간 높이고 옆으로 눕기.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사전 준비법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가지 사전 준비법입니다. 첫째, 현관문은 응급 상황에 쉽게 열 수 있도록 대비하기. 둘째, 휴대폰 SOS 기능이나 응급번호 등록해두기. 셋째, 휴대폰 잠금 화면에 의료정보 표시하기. 넷째, 혈압약과 연락처를 냉장고 같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기.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작은 준비처럼 보이는데요. 선생님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 있다면요? 저는 30년 동안 건강 전문가로 응급 상황 대응을 연구하며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한 사람은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뇌보험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신에게도 해당 증상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며 나도 저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말씀드린 5단계 실전법을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정기적인 뇌건강 검진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뇌졸중의 85%는 생활습관 관리와 조기 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미리 관리하면 뇌졸중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네요. 김대성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실천에 옮기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과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건강을 지키는 지식이 꾸준히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